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의 ADR 지표 점검하고 개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조금 기분 좋은 그런 장을 맞이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ADR 지표 잠깐 보시면서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겠는데요. 우선 제가 관리하는 노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관리하는 노트인데요. 오늘은 ADR 지표가 코스피가 188, 그 다음에 코스닥도 187, 뭐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중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보여서 사실은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의 지수의 상승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상승이었다. 물론 지표적으로도 코스닥이 오늘 1.48%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의 0.7%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상승의 모습을 보였죠. 바로 그게 이렇게 코스닥의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를 끌고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더 힘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DR 지표 잠깐 보시면은요. 우선 코스피 5일 이동 평균에 대한 ADR 지표를 보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네,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고 전고점까지는 조금 더 룸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전체적인 어떤 평균적인 박스권 상단까지는 지금 올라와 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조금 더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번 전고점까지의 상승세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세의 마감이 또 곧 와서 조정세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이 5일선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왔다 갔다가 자주 그 파동의 폭이 되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 상승의 기운이 또 이렇게 하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역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코스닥은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그 박스권 상단을 지금 오늘 뚫고 올라간 좋은 모습을 보였죠. 특별히 이제 코스닥의 대형주 종목들이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잘 나왔는데요. 특히 코스닥의 그 대형주에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 제약업종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박스권 상단의 모습도 보였다. 그래서 오늘 체감적으로 특히 바이오나 이런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체감적으로는 조금 좋은 느낌을 충분히 가졌을 테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오늘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또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체감적으로는 그동안 조금 소외되면서 우려를 가졌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좀 분위기를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오늘 이제 2차 전지의 복스바겐에서 어떤 파워데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테슬라를 좀 따라한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내용을 발표했죠. 앞으로 자기들은 파우치형보다는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LG화학이라든지 또 SK이노베이션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파우치 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부품단의 종목들이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금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부분을 그렇게 물론 뭐 단기적으로 충격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를 꼼꼼히 면밀히 따지고 보면 그게 뭐 꼭 그렇게 뭐 각형 배터리가 더 나쁘고 아니 파우치가 더 나쁘고 각형이 더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그쪽의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해석을 더 이상 드리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닐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폄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중장기적인 33일선, 지금 뭐 박스권 상단까지 거의 온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의 룸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뭐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박스권 상단에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의 폭이 남아 있고, 단기적으로는 조정파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일 HTS에서 제공하는 20일 평균을 봤을 때는요. 21이동 평균선은 이제 추세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이 하방 추세를 어떻게 벗겨낼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조금 더 상승하는 기운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단 평균적으로는 조금 꺾이는,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그죠? 이게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서 심지어는 하락 추세단의 상단을 좀 돌파해서 나가는 모습이 가면 우리가 더 체감적으로 상승세를 좀 느낄 텐데,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코스닥도 보면은, 네, 코스닥도 지금 이런 추세를 지금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단을 이제 벗겨내야 되는데, 오늘 코스닥은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평균이 좀 떨어지는, 20일 평균이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이게 이렇게 되면 또 하락의 시작이 되나, 이런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가 한번 잡히면 그 추세를 돌리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만큼 에너지도 걸리고 분위기들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은 수급적으로 사실은 이제 제가 항상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는 본격적인 상승세를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이 제일 중요하고, 외인들의 수급의 근간이 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를 봐야 된다. 물론 오늘 원달러 환율은 0.5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그 부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외인들도 사실은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 금액이 불과 270억 정도 순매도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매도세를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선물 쪽으로, 선물 쪽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외인들은 약간 매수의 기운을, 조금 더 매수의 분위기를 조금 더 만들려고 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기관들이 많이 사줬죠. 특히 뭐 연기금이 뭐 50일 이상의 연속 순 매도를 보이다가 뭐 지금 연기금이 들어왔다고 막 이렇게 반가워하는 뉴스들을 보는데요. 저는 뭐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계속 팔고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일시적으로 잠깐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금융투자가 좀 많이 샀는데, 금융투자는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산 거기 때문에 의미를 별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수급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을 계속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외인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다. 대신에 이제 단기적인 ADR 지표들로 인해서 우리가 뭐 며칠 좀 올라가는 기분을 느꼈다가 며칠 좀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좀 지루한 형태로 계속 분위기가 날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번 주에 그러한 어떤 테마의 분위기들, 또 주도주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중요한 시기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외인들의 추세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사실은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주가의 상승 탄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각 종목별 매매를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또 참고 자료로 삼아야겠죠. 네, 그렇게 일단 오늘 LDR 지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그 종목들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CJ 대한통운을 볼 텐데, 오늘은 제가 종목을 4종목만 다룰 겁니다. 제가 그 썸네일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제가 조금 평상시와 다른 그 썸네일을 만들어 놨죠. 조금 더 좀 상세하게 리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심화 단계로 들어가서 시간을 한 종목당 조금 더 써서, 특히 실적과 관련된 기본적 펀더멘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종목 수를 좀 줄이고 종목별당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심화하는 날도 있고요. 또 그냥 좀 빠르게 간단하게 빨리 점검해 나는 날도 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제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사실은 2020년 4분기 또는 1년 전체의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무리된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에 의해서 나오는 자료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가고요. 제가 며칠 전 방송에 하나 실수를 했는데 2020년 실적 발표를 3월 15일까지 이렇게 발표를 마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분기별은 45일이기 때문에 분기 발표는 그 다음 2월에 15일까지, 예를 들어서 3월 달이 끝나는 1분기 같으면은 45일째인 4월 15일이 마감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간에 해당하는 그 4분기가 발표되는 그 날은 조금 더 시간을 줘요. 한 90일까지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제 머릿속에 15일 단위로 이렇게 기억을 하다 보니까 제가 3월 15일로 착각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3월 30일로 바로 3월 31일로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90일입니다. 네, 90일 이내에 그 실적 발표를 하면 되고요. 또 감사 보고서 제출 등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 기간으로 나오고요. 물론 이제 특히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또 연장을 신청해서 시간을 더 벌 수는 있겠지만 감사 보고서를 연장 신청을 해서 감사 보고서를 더 늦게 제출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적정의 감사 확인을 못 받을 확률이 많은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도 실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또 회사 자체에서 실적이 잘 이렇게 통계적으로 잘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좋은 거지. 뭐 지금 벌써 2020년 걸 아직까지도 실적 발표를 못 하고 있다? 뭔가 조금 뭐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오늘의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CJ 대한통운의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이제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과매수권에 진입돼 있고 그동안 이 CJ 대한통운이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보시면은 상당히 그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부분 확인하실 수 있죠. 심지어는 지금 거의 20부근까지 떨어졌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폭이 제법 깊었습니다. 그죠? 주가의 조정폭이 제법 깊었고 그 기간도 거의 한 달여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일단 3월 초부터 일단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에너지를 받고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로 연결되면서 일단 주간도 돌리는 분위기, 최소한 30 이상을 돌파하고 골든을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좋게 보고요. 물론 이제 월간도 좀 데드 크로스가 나서 계속 하방하고 있는 중이지만 일단 주간이 상승하니까 월간도 제각 바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일간 스토캐스틱이 이미 상당히 과매수권에 들어와서 86.48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이게 물론 뭐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운영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여기 지난번 같이 고점에서는 이제 하락하는 하락 파동을 만드는데 그때 하락 파동 때의 주간 스토캐스틱의 상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게 이제 관성이 있으니까 주간 스토캐스틱이 일간이 떨어지는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물론 이 스토캐스틱은 눈으로 볼 때는 떨어지는 게 보여요. 하지만 그 에너지 자체가 이게 떨어지더라도 강하게 밑에 있는 주간 스토캐스틱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이 자체가 이거와 같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관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상승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최소한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하락세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뭐 좀 이렇게 행보하는 그런 에너지 값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이 CJ 대한통운을 그 비중을 늘린다든지 또 신규 접근도 가능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심 종목으로 몇 번 이 CJ 대한통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레벨단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레벨단에 지금 현재 1층, 2층, 3층을 구분했을 때 1층 이제 상단 부분을 통과하는 그런 오늘 장대
뭐 장대는 아니지만 일단 양봉이 하나 출현했죠. 거래량도 뭐 그렇게 뭐 반가운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을 일단 돌파한 그런 거래 대금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일단 그 일정 구간을 이제 돌파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레벨단의 중간 정도 부위를 돌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에 물량을 매집하시는 것은 여전히 평균 단가가 이 17만 9,500원 밑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매집을 좀 해놓으면 좋겠죠. 물론 CJ 대한통운을 그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 충분히 매집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가 없었던 이유가 같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떨어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이 다시 상승의 기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의 스토캐스틱은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접근하시기는 쉽지 않았을 테다. 여기에 쉽게 접근하셨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다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샀으면 더 좋지 않겠냐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너무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매기가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주가가 형성되는 상승 방향으로 추세를 형성하는 걸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따라잡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조정파가 나옵니다. 반드시 조정파가 나올 때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에너지 파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최소한 행보의 모습을 보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한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때 이 일간 차트에 보시듯이 다시 일정 위치로 떨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죠? 일목균형표에 스랭스팬 1, 스랭스팬 2가 자리하고 있죠. 현재는 양운으로 채워져 있는 이 구름대가 있습니다. 이 구름대가 뭐죠? 제가 다음에 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코카이 아카데미로 한번 올려 드릴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요. 한번 준비를 해드릴 텐데 이 자체가 상당히 강한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이 구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 그러니까 여기에 구름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가격대가 구름대가 계속 있잖아요. 이제 음운으로 바뀌는 구름대까지도 나와 있는데 지금 선행스팬 상황에서는 지금 제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구름은 지금 음운이에요. 음운은 양운보다 더 기운은 좋은 기운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선행스팬 1이 주가의 상승에 힘입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다시 선행스팬 2는 그대로 있고 선행스팬 1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다시 음운이 양운으로 또 변하겠죠. 어쨌든 음운과 양운이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 그 음운과 양운의 위치가 어디냐 분명히 지금 주가보다 위에 있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저항의 그 힘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돌파하는 게 물론 돌파할 수도 있어요. 거래량 많이 붙으면서 거래대금 많이 붙으면서 좋은 호재나 뉴스를 바탕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럴 경우에는 맞고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급하게 이렇게 양봉에 따라잡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를 활용하시면서 적당한 매수 타점을 매매 타이밍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MI 지표 보시면은 오늘 일단 어떤 의미 있는 양봉을 뽑아내면서 DMI 지표도 일단 골든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긴 해요. 왜냐하면 ADX 자체가 지금 제일 밑바닥에 있고요. 그죠? ADX의 지표가 제일 밑바닥에 있고 이제 겨우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을 돌파해 놓은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이때부터 사실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죠?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밑으로 파고들고 ADX도 같이 등달아 떨어지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렇게 D 마이너스 값이 상승 부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DX가 거기에 호응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ADX 값이 이게 같이 치고 올라갔었다면 이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ADX 값이 계속 힘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 입장이 되는 거예요.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 ADX가 올라가는 힘을 보여줘야 이 D 플러스 값의 상승을 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D 플러스 값의 상승을 더 의미 있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DMI도 지금 현재 일단 골든 난 자리가 났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때도 골든은 한번 낸 적이 있죠. 그죠? 골든은 낸 적이 있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ADX가 계속 같이 떨어졌다고요. 이번에도 이 골든을 냈는데 ADX가 지금 일단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게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조만간에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ADX의 차트를 보는 기술적인 방법인데요. ADX 사실은 이 DMI 지표 보조 지표가 상당히 어려운 지표입니다. 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뭐 한 번만 이해하고 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상당히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 어쨌든 간단하게 말해서 D 플러스 값이 반드시 D 마이너스 값 위에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밑으로 가면요 힘 없습니다. 네, 안 됩니다. 그렇게 DMI 지표 잠깐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CJ 대한통운은 이렇게 계속 믿고 가져갈 만한 회사냐, 종목이냐, 뭘 믿고 가져가느냐. 우리가 종목을 어느 정도 스윙 전략으로도 끌고 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스윙 전략을 한번 구사를 하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해서 매매는 할 수 있어요.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어떤 기술적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상 과열권에 편입돼서 과열권에 들어가서 떨어질 확률이 많다고 생각될 때 또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가 하방의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는 저는 매도를 합니다. 익절을 하고 나와요. 수익 실현을 합니다. 했다가 다시 어떤 하방의 기운이 끝나는 걸 확인하고 지금 이제 CJ 대한통운이 그런 상황이죠. 어느 정도 에너지가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될 때 물론 뭐 아직 완전히 확인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점검해 나가면서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스윙입니다. 쉽게 말해서 CJ 대한통운이 이미 저의 관심 종목이 된 이상 이 관심 종목은 한번 트레이딩을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치명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저는 계속 관심 종목으로 걸어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수 트레이딩을 또 매도 트레이딩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스윙 전략이죠. 제가 구사하는 전략이 바로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근간이 되는 내가 이 CJ 대한통운을 계속 끌고 가야지 내가 CJ 대한통운이라는 회사를 내 관심 종목에 계속 두고 가야지라는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회사를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기대를 하고 가져가는 것이 끌고 간다는 의미지 이 회사가 갑자기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보이고 이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안 좋아질 것으로 되는 거고 사양산업으로 잡혀 있는 회사를 뭐할로 계속 끌고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회사의 실적을 계속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도 항상 일부는 기본적 분석으로 올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본적인 회사의 실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뭐 우리가 이제 뭐 재무제표를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버리면 되게 어려워지는데요. 그게 어려운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접근하셔도 된다는 거죠. 회사가 돈을 버는 것만 확인해도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작년에 벌었던 돈보다 올해 벌었던 돈이 더 많아지면 또 내년에 벌을 돈이 더 많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리포트로 나온다면 그 자체를 믿고 한번 가보는 거죠. 어쨌든 그 자체 미래에 대한 컨센서스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중간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도 기업을 방문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또 사업 리포터들을 전부 점검하고 다 하면서 이제 걔네들도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컨센서스가 맞느냐?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믿고 가되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을 챙기면서 가면 된다. 그렇게 가면 충분히 스윙 전략으로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다. 끌고 갈 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적정 주가를 한번 보면은요. 적정 주가는 제가 사용하는 차트의 주간 차트에다가 이렇게 적정 주가를 표시를 하는데요. 자, 제가 조금 차트를 크게 넓게 펼쳐보면은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올해의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계산하는 포뮬러에 의해서 적정 주가 또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주가를
얼마로 예상하냐면 20만 4천 원대를 예상해요. 20만 4천 원. 지금 현재 오늘의 종가가 17만 6천 원이니까 그죠? 20만 4천 원이면 꽤 높은 구간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역사적으로 가장 비쌌던 사상 최고가가 23만 4천 원이었거든요. 23만 4천 원이 2016년도에 달성했었고요. 그 이후로 줄줄줄줄줄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하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지를 받고 박스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레벨단에 갇혀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레벨이 갇혀 있는 것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2016년처럼 2016년 또는 2014년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왜일까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때의 실적이 분명히 좋았다.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제가 관리하는 노트를 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이거는 잠깐만요. GS 리테일이고요. CJ 대한통운을 한번 보면은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CJ 대한통운의 실적인데요. 지금 보시면 2014년에서 2016년 구간에 강한 시세를 분출했단 말이죠. 네. 2014년에 보시면은 2013년 대비 145%의 성장. 그전에는 적자를 봤죠. 적자, 역성장을 했는데, 적자는 뭐 아니지만 역성장을 했는데, 역성장 이후에 2014년, 15년, 16년 비교적 안정된 성장을 계속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 다시 2017년에 역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성장의 배경이 결국 주가로 반영된다. 뭐 거의 대부분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시차.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실적이 올랐는데 2014년에 그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2015년 또는 2016년 늦어도 그 안에 다시 그 2014년의 호실적에 대한 반응. 물론 2014년이 좋았고 2015, 16년이 더 좋았다면 그게 충분히 반영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따라간다. 보여준다. 그래서 이 실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021년에 실적을 한번 보면은요. 자, 2020년 실적 발표를 했죠. 예. 지난달 8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EPS는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색깔을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마크를 해놨죠. 근데 그 떨어진 폭이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를 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는 컨센서스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때 컨센서스에 100억을 벌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110억 이상 실적이 나오면 그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죠. 100억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90억 밑으로 떨어지면 그렇게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왔다면 10% 정도 밑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3,400억 정도를 예상했던 게 3,200원이니까 10%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어닝 쇼크로 그렇게 볼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컨센서스 대비 적정한 수준이 나왔다. 그리고 2020년에 67%, 2019년 대비 67%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영업이익의 증가폭, 또 EPS나 매출액의 증가폭에 대한 비율은 1273% 전년도 2019년 대비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좋은 실적을 만들어 줬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좋은 실적을 만들어 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020년 한 해 동안에 그 CJ 대한통운의 실적은 주가는 그렇게 나쁜 방향은 아니었을 거다. 그죠?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3월에 좀 충격을 받긴 했지만 충분히 그 부분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근거는 2020년의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컨센서스도 좋았고 또 컨센서스도 대비 실질적인 실적이 좋게 발표됐기 때문에 2020년에 이런 전체적인 상승의 추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죠. 2021년에 대해서 2022년에 대해서는 어떤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2021년은 24% 올해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4%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컨센서스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증가폭도 165%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2021년 이야기예요.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컨센서스는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컨센서스가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컨센서스보다 실질적인 실적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 실적을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하향된 컨센서스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심지어는 2022년에 그 컨센서스까지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지금 좀 낮추는 편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2022년은 16%, 실질적인 전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2022년에 대한 실적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2020년에 대한 그 실적은 계속 양호하다. 왜? 24%면은 나쁜 성장률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만 24%고 실질적인 전가 그 성장률이 실질적인 실질적인 데이터의 그 성장 폭이 만약에 떨어진다,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역성장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좋지 않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둘 다 좋습니다. 그죠? 둘 다 좋기 때문에 2021년까지도 실적을 계속 좋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실적과 이 또 실질적인 성장 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 영상에 지금 제가 오른쪽 상단에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성장 기업을 찾아라 하는 제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에 지금 영상 오른쪽에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2021년까지는 좋은 실적을 전망하고 한번 들여다보자. 거기에 맞는 적정 주가를 이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한 걸 여기 이제 표시를 하면 2021년에 적정 주가는 204,229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건 저가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값은 26만 3천원 정도, 그 다음에 고가는 30만 3,700원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오렌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22만 원이 정권사들의 목표 주가입니다. 정권사들이 계산해 놓은 적정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죠. 그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은 지금 얼마를 표하고 있냐면은 20만 587원을 표하고 있거든요. 20만 587원은 이 보라색 선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또 다른 어떤 컨셉으로 산정한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면 무난한 적정한 그 목표가가 될 수 있는 적정 주가가 될 수 있는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파란색 선 보이죠? 이 파란색 선의 가격이 이제 2021년 실적을 전망으로 하는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인데요. 20만 3천 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이 20만 3천 원보다도 더 밑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대에 지금 CJ 대한통운이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 CJ 대한통운이 결국에는 저평가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저평가니까 지금 조금 사면 좋겠네요. 네, 물론 사도 됩니다. 근데 그건 정말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지금부터 매물을 계속 사 모으는 입장으로 간다면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스윙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시세가 붙기 시작할 때 들어가려는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저평가된 국민의힘이 맞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된다. 물론 더 좋은 거는요. 이 적정 주가 하단 밴드 이상에 가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적정 주가 하단 밴드의 가격이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나 계속 의문 부호를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적정 주가 하단 밴드까지도 주가가 못 올라가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전에 어떤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지 않는가 하고 의심을 해도 될 만큼 사실은 너무너무 저평가죠.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국민은 뭔가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왜 싼 게 비지떡이라고요? 너무 싼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요. 분명히 어느 정도 밸류에 맞는 가격이 형성되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밸류에 비해서 싸게 된다? 그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CJ에 대한 동원을 선뜻 접근하기는 또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차라리 가격이 더 올라서 20만 원대를 돌파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그때도 여전히 싼 구간이다. 왜? 저는 26만 원 정도까지도 심지어는 30만 원까지도 적정 주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을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충분히 조금 더 기다리면서 확인하면서 가도 상관없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인 매매의 어떤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입장에서는 이런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주가를 신규 진입 또는 비중 확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밖에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기본적 분석에 바탕했을 때는 CJ 대한통운은 아직 싸다. 하지만 너무 침체되어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주가 자체가 이미 너무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횡보의 어떤 그 추세가 좀 끝나고 상승하는 추세로 변환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상승되는 분위기를 계속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 높은 위치라는 것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 그 말씀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갔죠,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은 주로 기술적 분석으로 찾지만 그 매매 타이밍의 자격 조건이 갖춰지는 것은 기본적 분석에서 일단 합격이 돼야 됩니다. 이 회사의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야 믿음이 생기지, 아니면 조금만 흔들리면 자꾸만 팔게 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서 못 버티게 되고 때로는 버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못 버티게 된다는 거죠. 자, 일간 차트 상으로 보실 때도 지금 이런 레벨단이 있잖아요. 그죠? 레벨단 하단까지 정말 치고 내려와서 레벨단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잖아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이 회사 좋게 보고 있어. 지금 저평가야. 이 회사 아직도 싸. 그리고 밑에 241선이 받치고 있네? 오케이. 나는 기다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존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회사의 기본적인 분석이, 기본적 가치가 어느 정도 파괴된 이후에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그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정권사들의 적정 주가 또한 걔네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나 또 여러 가지 뭐 지식으로 어떤 적정 주가를 산출하겠죠. 그 적정 주가가 100%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어떤 아무것도 깜깜한 밤에 어떤 길을 갈 때 저 등대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어떤 이 목표점이 있다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한번 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목표를 믿어보고 그 목표를 중간중간에 점검해 가면서 간다면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네, 그런 뜻에서 기본적 분석을 제가 자꾸만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 없이 기술적으로만 차티스트로만 간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소시적에 상장 폐지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기술적으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틀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면, 펀더멘털이 무너져 있는 회사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회사가 뽕 나자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같이 저도 망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 분석을 계속 같이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CJ에 대한 통화만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았네요. 지금부터 조금 더 스피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테스라는 종목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스는 제가 3월 10일에 영상에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레벨업이 진행이 됐었고, 레벨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이제 들어와 있다. 지금은 이런 레벨단을 만들어 놓고 있죠. 이런 레벨단을 만들어 놓고 있고, 위치적으로는 지금 이제 3층 바닥 부근까지 지금은 위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신규 접근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은요, 2층 중심부 정도 또는 3층 바닥 부분을 뚫고 밑으로 내려올 때부터는 신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물론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만 보는 건 아닙니다.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MACD라든지 RSI라든지 CCI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보조 지표들도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주로 집중해서 설명드리고 드리는 것은 스토캐스틱 차트를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복잡해지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어떻게 보면 매매의 판단이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제가 보는 스토캐스틱 차트와 DMI 차트 정도,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에 뭐 OBB라든지 또 MFI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참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5월달부터 재개될 뭐 공매도에 관련된 부분들, 여긴 지금 이제 이게 공매도에 관련된 건데요. 공매도와 대차인데, 공매도 대차 정도도 뭐 지금은 볼 필요가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당연히 수급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당연히 거래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내 마음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너무 스피디하게 진행하는 것을, 너무 흥분하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 헤이킨 차트를 이용해서 조금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헤이킨 차트를 이제 일간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주간으로도 보고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일간 차트상에 이제 뭐 그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기술적으로 설명드렸던 게 있죠. 볼린저 밴드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고요. 일목균형표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스티안 지수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죠. 보스티안 지수는 이제 주간에 해당하는 보스티안 지수를 본다 그랬죠. 보스티안 지수는 뭐라고 그랬죠? 세력의 이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보스티안 지수가 이렇게 데드가 난 상태로 간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탈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다시 골든이 나서 상승하는 분위기라면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트들을 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는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고 갑니다.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지금 골든을 낸 지 거의 한 달째, 한 달까지는 아니면 한 3주 정도, 2주 정도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스토캐스틱,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추매 접근도 가능하다. 그것도 너무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보통 데드가 나오고 나서 3일차 정도, 5일차 정도에 확인해가면서 물량을 모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일간 차트의 어떤 레벨단의 위치들을 점검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한눈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매매의 결정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맞춰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된다, 트레이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DMI 지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D 플러스 값이 위에 있죠. D 마이너스 값보다. 근데 뭐가 하나 문제죠? ADX 값이 힘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라는 종목이 지금 팡 급상승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급등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는 이유는 얘가 아직 너무 바닥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빨리 ADX가 위로, 최소한 D 마이너스 값 위로, 그러니까 D 플러스 값, ADX 값, D 마이너스 값, 요런 배열이 가장 이상적인 배열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주가가 팡팡팡 뜨기 시작하면 이 ADX 값이 이 D 플러스 값을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좀 정말 핫한 강한 그런 시세가 나오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그렇게 큰 예를 찾기가 좀 어렵네요. 그죠? 그런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의 이런 배열이 나왔을 때가 되면 아주 고점이 됐다. 뭐 굳이 억지로 찾는다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죠? ADX가 제일 위에 있고 D 플러스, D 마이너스죠. 이때가 됐다는 것은 가장 주가가 과열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이게 계속 ADX 값이 우상향을 했다면 주가는 계속 더 우상향했을 텐데 이게 이제 밀린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가 그만큼 소진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조정파가 나오게 된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그건 기술적인 이야기고, 일단 테스 종목으로 다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미 골든이 나서 이틀째잖아요. 3일째부터는 절대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 양봉에 매수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파동이 끝나고 다시 하락 파동이 됐을 때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확인해 가면서
물량을 더 늘려나가는, 저는 테스라는 종목을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단계에 있고 33,650원이 레벨단 상단인데 이 레벨단인데 뚫고 올라가기를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죠. 계속 기대하는 거고, 참고적으로 지금 이 현재 가격에서 가장 저항 지지가 될 만한 그 가격대는 32,300원입니다. 오늘 32,450원이었거든요. 32,300원을 돌파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분간 추세의 상승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지를 해야 됩니다. 32,300원을 최소한 3일 동안 지지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지지했고요. 앞으로 이틀 정도를 더 32,300원을 유지한다면 분명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일 정도 물론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양봉에서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죠? 샀다면 최소한 오늘까지. 오늘 주매했던 것은 나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내일부터는 조금 더 비싸지는 구간이 된다. 그래서 조정파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조정파가 한번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상관없겠다. 그죠? 적정주가 한번 볼까요? 2021년 올해의 적정주가를 산정해보니까 올해의 실적을 바탕이죠. 저점 밴드가 29,340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저점 밴드입니다. 그 다음에 53,910원이 적정주가 레벨단이고 가운데 값이고, 그 다음에 65,000원이면 정말 테스가 미쳤구나 할 정도로 뜨거워졌을 때는 65,000원까지도 욕심을 낼 수 있겠다 하는 적정주가의 가격이 나오는데요. 지금 좀 넓게 보면 현재 테스 같은 경우는 43,700원이 역사 최고점입니다.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53,000원이라는 또 65,000원이라는 라인을 여기다 그을 수가 없어요. 위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보시면 분홍색, 그러니까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41,250원이라는 거, 이거 누가 예상하고 있는 적정주가냐면은 컨센서스를 내고 있는 정권사들 리포터들의 총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정권사들은 41,250원을 목표 주가로 보고 있고요. 아직도 룸이 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라색 선 있죠. 보라색 선이 41,590원 정도 계산이 됐는데요. 이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적정주가입니다. 이건 제가 계산하는 건데요. 보수적으로 봐도 41,597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 적정 주가의 저점 밴드, 그죠? 2021년 적정 주가의 저점 밴드에 있죠.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저점 밴드보다 한참 밑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싸긴 싸지만 그래도 너무 싸다. 이건 문제가 있을 만큼 너무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저점 단계를 올라서서 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건 그냥 싼 거예요. 그 주가가 이 회사의 기업의 실적을 대비해서 싸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룸이 많이 있다. 그렇게 기대하고 한번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 말씀드린 김에 자, 테스. 자, 테스 저희 실적 한번 확인해 보면요. 2020년 작년에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실적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졌고요. EPS와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2019년도 대비 152%를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50%뭐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적정한 컨센서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실적이 발표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인 전가액에 대한 퍼센테이지 상승률도 151%로 컨센서스 149% 대비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2021년 뭐 장사 잘한 거잖아요. 2020년은 장사 잘한 거잖아요. 그죠? 장사 잘한 거고, 장사 잘했으니까 이 회사는 2020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꼭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다.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 자, 그렇게 보면 2020년에 기업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했습니다. 이 부분 코로나 때문에 박살난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019년에 대한 주가보다도 더 높은 레벨로 한 단계 레벨업 되었잖아요. 그죠? 그 말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1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미래죠. 자꾸만 과거를 늘려볼 필요 없는 거고. 자,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평균을 구해지고 또는 어떤 추세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2021년, 2022년, 심지어 2023년까지의 여러 가지 그 컨센서스를 낼 때 또 중요한 또 역사적 히스토리가 그 히스토리가 중요한 또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과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021년 올해 어떻게 될까요? 컨센서스 672억, 작년 대비 113%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EPS 2,939원으로 작년 대비 10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액 3,300억으로 작년 대비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95%. 저는 영업이익과 EPS 매출액을 5대 3대 2로 본다 그랬죠. 비중을.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이익을 제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50%를 비중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선진 그 금융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EPS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인지. 근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리포트들 대부분 나오는 게 주로 EPS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많은 리포트들이 형성되는데 이상하게 미국의 리포트들은 EPS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때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EPS는 물론 이제 추리를 해보자면 영업이익하고 EPS의 차이를 꼭 두자면 EPS는 단기 순이익과 연관이 더 큽니다. earning per share가 그 EPS의 약자인데요. 그 EPS를 구하는 공식이 결국 단기 순이익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이 EPS에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보고 단기 순이익 보고 EPS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영업이익 보고 EPS 보고 매출액 보고 이 세 가지 보면 끝.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그 세 가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세 가지는 우리가 HTS상의 다트를 통해서 제공받는 FN 가이드를 통해 제공받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그죠? 잘 나와 있잖아요. 연간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영업이익 있죠? 매출액이 있죠? 그 다음에 EPS가 있습니다. 여기.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여기 있기는 있지만 그 단기순이익이 EPS에 녹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EPS라는 곳에 이렇게 물음표를 대면은 EPS의 공식이 나오잖아요. 지배주주 순이익 나누기 수정평균 주식수.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순이익의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지배주주 순이익과 하나는 비지배주주 순이익입니다. 이건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배주주 순이익이 대부분의 단기 수익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주주 순이익은 그렇게 무시할 정도의 데이터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지배주주 순이익이 그냥 단기 순이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단기 순이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이 뭔지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뭔지 알고 싶으시면 내부에 딱 치면 바로 그냥 정의가 나옵니다. 그거 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만 알면 된다. 내가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이상 지배주주 순이익과 비지배주주 순이익에 대한 부분에까지 타치를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흔히 말해서 단기 순이익은 우리가 지배주주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개 경우는 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체입니다. 단기 순이익. 이 단기 순이익이 EPS를 구하는 공식에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주식 평균 주식수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EPS가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것은 매출액 영업이익 EPS. 달리 말하면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이렇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냥 저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많이 보는 EPS를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30% 정도 보는 거고 매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출이 떨어지는데 그 회사가 잘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매상이 떨어지는 가게가 어떻게 잘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매상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최소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영업이익과 EPS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번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으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 수도 있겠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도 심지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개 경우는 매출액은 우상향을 합니다. 한옥 한 해 정도 주춤하는 경우, 특히 올해같이 코로나 있었던 이런 해에 여행사들 매출액 박살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태라면 매출액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매출액도 비중 있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EPS, 매출액 세 개를 다 본다. 그래서 그것도 3대 3대 4,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을 제일 많이 쳐주니까 영업이익 5, EPS 3, 매출액 2. 이게 제 마음입니다. 어디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정도의 수준인 거지. 여러분들께서 무슨 소리야? 난 이거 6, 이거 3, 이거 1 정답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작년 대비 150%의 실질 데이터도 151%. 그죠? 아니, 죄송해요. 여기 2020년이고. 95에 64. 그다음에 2022년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이죠. 실질적인 정가의 성장률은 12% 정도. 뭐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겨우 두 자릿수 만든 정도고, 또 실질적인 정가에 대한 평가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56억 벌던 회사가 107억 더 벌게 되는 거예요. 672억에다가 107억을 더 버는 겁니다. 316억에다가 356억을 더 벌었는데 356억을 계속 최소한 이 정도의 그 정가 폭을 유지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잖아요. 작년에 10억 벌었고 올해도 최소한 10억 벌어야죠. 근데 작년 10억 벌었고 올해 5억 벌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전가 평가가. 자, 그렇게 되면 2022년은 조금 의문 부호를 달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올해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 올해의 데이터는 어디까지를 보는 게 좋으냐? 최소한 3분기 또는 2분기 말 3분기까지는 2021년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3분기 지나서 4분기에 가까워질수록 그때부터는 2022년의 실적들이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보면 되거든, 주가에. 그렇게 본다면 그때 갔을 때 앞으로 한 8개월, 9개월 후에 2022년에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럼 이 정가 평가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2021년의 실적 성장에 대한 내용도. 컨센서스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레벨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테스도 좋은 관심 종목으로 제가 계속 밀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비중이 많은 종목이에요. 테스는 개인적으로. 꽤 오래 전부터 이 테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소개도 했고요. 꽤 오래 전부터 물량을 모으고 또 트레이딩을 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분 익절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시 재매수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끌고 나가는 스윙을 한다는 말이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심 종목이 내 관심 종목에 있는 한은 계속 끌고 나가는 겁니다. 야, 말이 너무 많네요. 57분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CJ 대한통운, 테스, DB하이텍, GS 리테일 4종목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벌써 57분이 돼서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이렇게 잘 배분해서 설명을 못하네요. 제가 뭐 교수가 아니라서 교수법이 아직 정확하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DB하이텍하고 GS 리테일은 제가 내일 방송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CJ 대한통운, 테스 이 두 종목으로만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이해가 되시고 난 상태에서 또 간단히 또 넘어갈 때 이야기 또 그대로 가면 자꾸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영상을 계속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또 다시 여러분들 것만으로 기준을 변경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것들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참고하셔서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식 그냥 대충 사놓고 그냥 올라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게 된다면 주식으로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한 번만 공부해 놓고 어느 정도의 체계만 갖춰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점검만 하면 돼요. 점검만. 그건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건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 못했습니다. 못할 겁니다. 뭐 제가 바빠서. 계속 모든 종목들의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서 확인하려면. 한 번만 딱 되고 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전산의 그 힘을 빌어서 프로그램화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갔습니다. 감사합니다.